올해 67이 되었어요. 젊었을 적에는 그저 아이만 잘 키워내면 더 바랄 것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이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희생은 아무리 지워도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밥상에는 제가 아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삼계탕을 끓여 올려놓았지만 며느리 서연이는 손자 지호에게 밖에서 시켜올 스파게티만 먹이더군요. 국물이 너무 기름져서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탄 그릇을 제 쪽으로 당겨놓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늘 하던 대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손자 지호의 비싼 예체는 학원 수강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더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그 말이 부엌 문을 뚫고 선명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계약금만 도와주신 거지. 집주인도 아니신데 왜 참견이세요? 집주인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가는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설거지 거품이 손 가득했지만 저는 한 줌의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기를 닦은 뒤 천천히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고 서연이는 얼굴을 돌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소뭉치가 박힌 듯 한마디도 뱉어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저 그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아마 제 평생 가장 서글픈 웃음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가 쉴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방까지의 그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차가웠습니다. 제 방은 작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죠. 창문은 뒤뜰을 향해 있어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제가 나이가 들어 빛에 약할까봐 이 방이 딱 좋다고 했었죠.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들어있는 작은 여행 가방은 침대 밑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천천히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가방 바퀴가 나무 바닥에 아주 작게 끽 소리를 냈는데 마치 제 마음이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값비싼 물건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져갈 만한 것도 없었죠. 늘 입던 옷 몇 벌을 접어 가방에 넣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저와 제 남편 박진우 씨의 젊은 시절 유일한 사진 한 장도 챙겼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참 어리숙하게 웃고 있었죠. 짐을 다 정리하고 가방을 끌고 방문을 열자 거실에서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를 꼭 닮아 키가 컸지만 그의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제 팔을 잡은 그의 손도 그저 가볍게 얹혀 있을 뿐 언제든 놓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엄마 혼자 있고 싶구나. 제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고 소파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서연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한 걸음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문은 제가 직접 고른 색깔이었죠. 이 집의 바닥 타일에서부터 벽 페인트까지 모두 제가 직접 보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집 열쇠를 받던 날 민준이가 저를 안고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의 집은 사실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마치 저 스스로를 문 밖에 가둬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인이 비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텅 빈 눈빛. 저는 그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강남구의 방거리는 불빛으로 환했지만 그 어떤 불빛도 저를 위해 켜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고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묻자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있는 저렴한 여관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방은 아주 작았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냄새가 감돌았죠. 저는 여행 가방을 벽 모퉁이에 놓아두고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죠. 창밖에는 특별한 풍경도 없이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앉아 날이 거의 밝아올 때까지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7억 원의 퇴직금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직 공장에서 40년 동안 한 올 실자고 한치 한치 탄을 만들며 벌어들인 돈이었죠. 원래는 이 돈으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저와 손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고 서연이는 3대가 함께 사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 집 한 채에 제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제가 집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산 것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날이 밝았고 도시는 깨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 오토바이 소리와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괜찮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마침내 아침 햇살이 이 어둡고 작은 방으로 비쳐들더군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결정이 너무 충동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제가 저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저는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식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저 미경이에요.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전화를 끈 차 여관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가에 앉아 창밖의 회색벽을 바라보며 1년여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방직 공장에서 일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때땐 아가씨로 들어가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일했죠. 공장 기계 소리는 반평생을 들었기에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날 제가 수년간 저와 함께했던 방직기를 마지막으로 끄는 순간 공장 전체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요. 동료들은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장수라고 새겨진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묵직한 금메달을 들고 내심 기뻤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며칠 후 은행 통장에 들어온 그 돈 7억 원이었죠. 통장 잔고의 그 많은 명들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저에게 준 퇴직금이었고 제가 40년 넘는 청춘을 실 한 올 한 올 전 한치 한치 바꿔 얻은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진우 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민준이를 키워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사업도 안정되었으니 저도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안정적인 보험에 들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해서 가끔 친구들과 온천도 가고 시골 여행도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서연이가 손자 지호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마포구의 그 작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서연이는 예쁘게 포장된 인삼 선물 세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퇴 축하드려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복만 누리세요. 더는 고생하지 마시고요. 민준이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서연이와 눈을 마주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좀 상의하고 싶어서요. 제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점잖게 말하니? 라고 묻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좀 작잖아요. 지호도 점점 커가니 자기 공간이 필요하고요. 엄마 혼자 밖에 계시는 것도 저희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까 해요. 3대가 함께 살아야 진짜 복이죠. 안 그래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며 매일 손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큰 집으로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니? 서윤이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집을 봐두었는데 환경도 학군도 다 너무 좋아요. 저희도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가진 돈도 좀 있지만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까지 말하고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찌 그들의 속마음을 모를 수 있었겠어요?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통통하고 귀여운 손자 지호를 보았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살며 매일 저녁 식탁에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좋던지요. 저는 거의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퇴직금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싫지 않다면 가져다 쓰렴.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에는 제가 기대했던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매여 있었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이제 이 집은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우리 집 안방마님이에요. 안방마님.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비웃음 같던지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들 부부는 거의 매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집도 보러 가고 인테리어도 함께 보러 다녔죠. 어떤 색깔의 바닥재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주방 가구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새 집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퇴직금 7억 원을 한 번에 매도자 회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거듭 확인하며 상대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 아들이 집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법무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서연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빽빽한 글자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죠. 글자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읽겠구나. 제가 말하자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은행 관련 계약서고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날 서연이의 여동생 지은이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이 아주 달콤해서 늘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지은이가 다가와 펜을 들고 열정적으로 한 페이지를 넘기더니 몇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랑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형부가 바쁘시니까 제가 다 봤어요. 그냥 기본적인 위임장일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젊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가족이 나를 속이겠어? 저는 펜을 들고 그녀가 가리킨 몇 군데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제가 서명한 것은 단순히 제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반생의 의지였고 자식에 대한 저의 마지막이자 가장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차가운 여관방에 홀로 앉아 그 순간을 떠올리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민준이가 했던 말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우리 집 안방마님이에요. 그 목소리는 한때 그렇게나 따뜻했지만 지금은 마치 바늘처럼
제 마음을 끊임없이 찔러댔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아직 은행의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주위 사람들은 오고 갔고 은행의 번호 호출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 어떤 번호도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저만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작동하는 그 은행에 앉아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침묵이 가족의 화목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고 제 양보가 노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이 점점 더 기어올랐을 뿐이고 제 양보는 저를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이 사기극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느 순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느꼈던 순간 말이죠. 만약 괜찮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감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남은 이야기를 잘 마무리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어떻게 그 은행을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서울 거리의 수많은 차와 사람들은 제 눈에 흐릿한 빛과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걷다가 저도 모르게 용산구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끊임없이 뒤로 물러났는데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결국 버스는 한 노인복지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가끔 친구들과 함께 건강체조를 하러 오던 곳이었죠. 저는 버스에서 내려 유령처럼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잔디를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끌벅적했지만 그 활기는 마치 저와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제멋대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쉬웠죠. 하지만 눈물은 마치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흘러내려 아무리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미경 씨, 여기서 혼자 웃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익숙하고 온화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태식 씨였습니다. 최태식 씨는 제 남편 진우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예전에 은행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 저희처럼 홀로 된 친구들이 가끔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저는 그분을 보자 마치 가족을 만난 듯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최태식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아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따뜻한 차를 다시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한 모금 마셔서 몸 좀 녹여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해요. 급할 것 없어요. 그 차의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제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끊어질 듯한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내놓은 일부터 며느리의 그 말, 그리고 방금 은행 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까지요. 저는 횡설수설했고 제 스스로도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지만 최태식 씨는 아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미간도 제 이야기에 따라 점점 더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는 이미 30분 후였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 씨, 저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이대로 다 사라지는 건가요? 최태식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어리석다고 꾸짖거나 제 아들을 불효자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아주 진지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
그 7억 원이 미경 씨 퇴직금 계좌에서 집을 파는 회사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했어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서명했던 서류 사본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그들이 은행 절차 서류라고 하면서 서명 후 바로 법무사에게 넘겨버렸어요. 최태식 씨는 이 말을 듣고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뭔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어떤 확신에 찬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일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미경 씨와 말장난을 한 거예요. 미경 씨가 서명한 그 우선 면제권 포기 서류는 분명 큰 항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제가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최태식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금 흐름입니다. 자금 흐름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바로 돈의 흐름이죠. 그 7억 원이 미경 씨 계좌에서 나갔다는 이 거래 기록은 은행에 철옹성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서류에 무엇이 쓰여 있든 상관없이 미경 씨가 이 집의 주요 출자자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설령 법원에 가더라도 판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최태식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그 7억 원을 돌려받으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경 씨도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제 유일한 아들이니까요. 최태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 귀에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이 이렇게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최태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태식 씨,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최태식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제 말 들어요. 미경 씨는 평생을 선량하게 살았고 평생을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선량하다고 해서 남에게 다녀야 할 이유는 없고 양보한다고 해서 남에게 짓밟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경 씨의 돈도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되찾으세요. 존엄성. 저는 그 두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차산을 쥐고 있었지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을 태워막았던 손뭉치가 풀어진 것 같았고 눈앞을 가리던 안개도 조금씩 거치며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최태식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속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민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들입니다. 비록 크게 성공한 것은 없지만 겁이 많고 비교적 정직한 아이였죠. 그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남구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어둡고 작은 여관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있는 예전 월세 아파트 근처에서 좀 더 깨끗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 친척 조카 박준영에게였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사설탐정이었죠. 예전에는 그런 직업이 별로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로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밖에 빚이 좀 있는 것 같고
은행에서 빌린 그 5억 원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조카는 흔쾌히 승낙하며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흘은 제 평생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웠던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남들처럼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건 아닐까? 심지어 서연이나 그 친정집에 무슨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1000가지 가능성을 생각했고 그 모든 가능성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변호할 곳일까지 찾았습니다. 나쁜 길로 빠진 것만 아니라면, 솔직하게 말해주기만 한다면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엄마로서 감당해야지. 보세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한심하게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조카 박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냈고 메신저로 제 휴대전화에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카카오톡이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조카가 보낸 파일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서야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보고서였습니다. 글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거래 기록 스크린샷이었죠. 제 눈은 그 숫자들을 한 줄 훑어내려갔습니다. 볼수록 제 마음은 차가워졌고 볼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사업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5억 원은 은행에서 지급된 다음 날 전부 한 증권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후 한 달 동안 그 돈은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수 옵션이라는 것을 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그 계좌에서 조금씩 사라져갔고 2달도 채 되어 5억 원은 1천만 원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단 하나, 제 아들이 제 남은 반생을 담보로 도박판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카 박준영이 덧붙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민준이 형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형을 부추겨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지시한 증권 영업사원이 바로 서연이 누나의 여동생 이지은 씨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그 젊고 열정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서명을 재촉하며 어머님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얼굴이요. 조카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지은 씨가 근무하는 그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민준이 형처럼 여유도는 좀 있지만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노려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은 씨의 다른 고객 몇 명도 민준이 형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침대에 가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방에는 불도 켜지 않아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 어둠과 함께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잃은 것이 화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으니까요. 비록 이 나이에는 더 이상 벌 수 있는 것도 없지만요. 그가 도박을 한 것도 화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장 화나고 가장 마음이 차가워진 것은 그의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좋은 집을 주겠다고 말했고 사업이 잘 된다고 말했으며 서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처지 세 사람은 마치 한 팀처럼 저 외로운 늙은이를 등쳐먹으려고 작당한 팀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30년 넘게 키웠고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눈에서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모성에 그를 대신 감당해주고 싶었던 어리석은 생각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빛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최태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바로 말했습니다. 태식 씨,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해요.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요. 눈물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흘리는 것이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되찾을 것은 단순히 제 집과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을 것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짓밟힐 수 없는 존엄선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신한은행 강남지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호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태식 씨와 함께 정우진 부장의 사무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아주 두꺼웠고 닫히자마자 외부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정 부장은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더군요. 그는 저희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비서가 물 2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매우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제가 아들에게 사기당한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어 박 여사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와 같은 의례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저는 낡은 가방에서 제 통장과 신분증을 천천히 꺼내 그의 반짝이는 사무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오늘 저는 부장님께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행과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정 부장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태식 씨가 저에게 긍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김민준이 귀행해진 빚, 원금의 이자와 위약금까지 합치면 대략 5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여사님. 숫자는 대략 그 정도가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에게 아직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제 아들의 이 빚을 한 번에 갚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정 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부실 채권으로 넘어갈 뻔한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즉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너그러우십니다. 고객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부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빚을 갚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조건은 이 빚을 갚은 후 기행해서 그 집의 소유권 이전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집의 소유권을 제 아들 김민준의 명의에서 저 박미경의 명의로 옮겨야 합니다. 정 부장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것은 아마 규정에 맞지 않을 겁니다. 집의 소유권자는 김민준 씨입니다. 고객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신다 해도 저희 은행이 부동산의 귀속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최태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태식 씨는 은퇴했지만 은행에서 수십 년 일한 그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저희도 은행의 규정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문 가방에서 몇몇 서류를 꺼내 정 부장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당초 송금 영수증 사본과 제 조카 박준영이 이지은과 그 문제의 컨설팅 회사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였습니다. 최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보십시오. 첫째, 이 집의 계약금 7억 원은 박미경 여사님께서 퇴직금으로 직접 현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점은 기엔이의 자금, 흐름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출자자입니다. 둘째, 당초 기엔이 5억 원의 대출을 심사할 때 근거로 삼았던 그 서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와 그 관계자들이 사실과 다른 말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예순대 노인을 속여 서명하게 한 것은 법률상 이미 사기 혐의가 성립합니다. 정 부장의 얼굴색이 심각해졌습니다. 최태식 씨는 느긋하지만 무게감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박 여사님은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줌으로써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은행은 그저 편의를 봐주어 사기당한 고객이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거래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득만 있고 손해는 없습니다. 정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부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서류들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태식 씨가 말한 계획이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이미 약간의 곤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최 선생님, 고객님들의 요구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여전히 김민준 씨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기다리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사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유일한 아들이고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아야죠. 제 목소리는 약간 체념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은행이 이 일을 매우 곤란하게 여기고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아들과 그의 처제를 공동 사기죄로 정식 고소할 수밖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 심사에 심각한 과실을 저질러 고객인 저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도 함께 고소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에야 다시 그 나지막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언론 기자들도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늙은 어머니가 친아들에게 모든 퇴직금을 사기당했다는 이야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요? 제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 부장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아닌 진심으로 몇 부분 경외심이 섞인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눈앞에 이 조용해 보이는 노부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또다시 길고 긴 1분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전화를 들고 내 선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법무팀입니까? 정 부장입니다. 한 가지 안건이 있어서 변호사분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특수한 자산 이전건에 관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저에게 방금 전보다 훨씬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 은행이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처리를 돕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판에서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행을 나선 후 제 마음은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최태식 씨는 은행 법무팀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며칠 동안 잘 쉬고 정신을 차려 다음 더 어려운 싸움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다음 싸움이 제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복잡한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수십 년을 살았던 마포구의 낡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 아파트는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이사 갈 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아래층 노인 이웃의 창고에 맡겨두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좀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고 낡은 신문지와 조명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밤평생을 가지고 다녔던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았습니다. 아주 무거워서 이웃 아주머니와 제가 힘겹게 복도를 옮겼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가장 즐겨 입던 낡아서 색이 바른 셔츠 몇 벌, 오랫동안 사용했던 돋보기,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그가 저에게 썼던 편지 묶음이요. 저는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마치 그가 남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박진우 씨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저와 민준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민준이는 막대하게 들어갔었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민준이의 지금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하고요. 저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다 상자 맨 밑바닥에서 딱딱한 것을 만졌습니다. 꺼내보니 표지가 진한 파란색 카드 커버로 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편지 한 통 쓰는데도 한참을 고민하던 제 남편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니요. 저는 호기심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앞몇 페이지는 글씨가 아주 단정했고 공장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량을 맞추고 어느 날은 기계가 고장나고 어느 날은 월급을 받았다. 그의 삶처럼 아주 평범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뒤로 넘겼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이르러 날짜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으로 건너뛰어 있었고 글씨체도 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짧은 몇 줄의 글만 있었는데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길에서 우연히 이재호 씨를 멀리서 보았다. 그는 많이 늙었고 몰락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할 용기가 없었다. 그를 볼 면목이 없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일은 여전히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만약 내가 그의 한순간 어리석게 남의 말을 믿고 그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그의 공장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김씨 집안이 그에게 진 이 빚은 아마 평생 갚지 못할 것이다. 이재호 씨. 제 머릿속에서 그 성씨를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젊었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성은이 씨였죠. 듣기로는 그들 공장 동료였고 나중에 독립해서 작은 부품 가공 공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두 집안은 한때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나중에 어찌된 일인지 연락이 끊겼고 제 남편도 그 사람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 사이가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래를 읽어내려갔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즉 그가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 그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언젠가 네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네게 능력이 있다면 이재호 씨 가족을 찾아 나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우리 김씨 집안이 그들에게 진 은혜와 이 죄책감은 내 평생의 가장 큰 한이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황당한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제 남편은 박 씨였고
제 며느리 서연이는 이 씨였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가 예전에도 공장을 운영했지만 나중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미친 듯이 나무 상자 속 물건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낡은 사진 묶음 사이에서 심하게 바래고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제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십 년이 흘렀고 세월이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썹, 웃을 때의 그 모습이 제 며느리 이서연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 때문에 생긴 가족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은 그저 인간의 탐욕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요. 우리 집안 밑바닥에는 30년에 걸친 이전 세대의 은혜와 원한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와 지은이 자매가 저와 민준이에게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탐욕 뒤에 그들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더 깊은 원한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 깊이,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저는 더 이상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박미경, 67살입니다. 어머니로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글자와 빚이라는 글자가 원래는 함께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께서 아직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부모로서 살아온 세월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뒤얽힌 실타래 같은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갈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은행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 서연이 그리고 특별히 서연이의 여동생 지은이까지 함께 밖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전화기 너머 민준이의 목소리는 매우 망설이는 듯했고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법원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에 있는 낡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해서 이야기하기에 좋았죠.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방음이 잘 되는 별실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진한 파란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과 누렇게 바른 흑백 사진을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후 그들 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얼굴 표정은 각기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매우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고 서연이는 안색이 좋지 않았으며 경계심과 짜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이던 지은이의 얼굴에도 오늘은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별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낡은 일기장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아주 평온하고 느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제 남편이자 너희들의 아버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씨였죠. 이재호 씨. 제가 이재호라는 세 글자를 말했을 때 서연이와 지은이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두 집안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재호 씨는 우리 집안에 큰 은혜를 베풀었죠. 하지만 나중에 어떤 오해 때문에 제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 잘못이었죠. 그는 그 친구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흑백 사진을 집어들고
그들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재호 씨입니다. 서연이, 지은이, 너희들은 이 사람을 알아보겠니?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 밑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직 민준이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예요?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바로 내 남편 예기장에 평생 빚을 졌다고 쓰여있는 그 이재호 씨가 맞지? 서연이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낡은 일기장도 밀어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 남편 사이의 우정과 은혜, 그리고 원한이 이 안에 모두 명확하게 쓰여있다. 내 남편은 너희 집안의 사과 한마디를 빚졌고 우리 김씨 집안은 30년 넘게 이 빚을 갚지 못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별시라는 차가 끓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의 은어는 이전 세대의 일입니다.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 조카 박준영이 준 조사 보고서와 은행 대출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지은아, 저는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너의 전문 지식으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네 형부를 부추겨서 전문가조차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금융 도박을 하게 만들었지. 너는 그가 2달 만에 5억 원을 날리게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챙겼니? 지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들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이를 향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너희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설득해서 내 퇴직금을 내놓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속여 그 소위 위임전이라는 것을 서명하게 했지. 너희의 목적은 단순히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어. 너희는 내 몸에 남은 마지막 돈까지 사기치려 한 거야. 서연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탁자 위에 놓인 백지 위에 검은 글씨로 쓰인 증거들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다가 옆에 앉은 아내와 처제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리둥절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향해 거의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계획한 거야? 나까지 너희들에게 속은 거라고? 서연이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지은이를 가리키며 크게 말했습니다. 얘 때문이야. 다 얘가 꾸민 일이야. 이렇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했어. 지은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서연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처음부터 언니도 동의했잖아. 김씨 집안이 우리 씨 집안을 빚진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언니가 분명 그랬잖아. 그들 둘은 제 눈앞에서 파국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 추악한 계산, 그 악독한 마음,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던 거짓말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정말 추악했죠. 저는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행복하고 완벽했던 우리 가족의 가짜 모습이 제 앞에서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을요. 제 아들 김민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마치 야수처럼 낮고 슬픈 울부짖음을 터뜨릴 때까지 별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 울부짖음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그 낡은 가방 안에 다시 넣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저는 먼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서 얼마의 수수료를 챙겼는지 여기 기록이 다 있다. 일주일 안에 그 돈이 내 아들 계좌로 돌아와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 제출될 것이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너를 사기죄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의 과거 인정을 생각해서 너희 이씨 집안에 남기는 마지막 체면이다. 네 스스로 잘 판단해라.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공포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이 이미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이와 서연이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은행과 이야기해서 잘 처리했다. 내가 그 5억 원대 대출금을 다 갚을 것이고 집의 소유권도 다음 주에 정식으로 내 명의로 이전될 것이다. 민준이가 고개를 흩들더니 입술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본 적 없는 텅 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에 그들 둘 다 약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집은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동의해서 산 것이고 내 손자 지호도 이미 그곳에 익숙해졌다. 나는 지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희들을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계속 거기 살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사는 것은 집주인으로서가 아니다. 오늘부터 그 집에는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이 생길 것이다. 제 어조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계약서를 낭독하는 듯 했습니다. 첫째, 너희 부부는 매달 나에게 단 1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 돈은 내가 쓰지 않을 것이고 내 손자 지호의 교육기금으로 저축할 것이다. 둘째, 민준아, 너는 더 이상 주식, 선물, 옵션 같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너는 한 달 안에 정당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너는 너 스스로의 두 손으로 네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 셋째, 매일 저녁 7시는 집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다. 모든 가족은 집에 와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사 중에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멈춰서서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내가 준비할 것이다. 네가 먹고 싶지 않다면 안 먹어도 좋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연이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손자의 학비에서부터 집의 전구 하나를 바꾸는 일까지 모두 먼저 나에게 물어보고 내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제 말이 끝나자 별시라는 다시 길고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계속 머무를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의 대가는 그들이 이 집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쫓아내면 한 번에 끝날 일이지만 제가 정한 규칙 아래에 살게 하는 것은 매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그들이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눈물 자국 가득한 얼굴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잠겨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값을 탁자 위에 놓고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저를 질식시킬 것 같던 그 별실을 나섰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다 끊임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동안 들이쉰 숨 중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숨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우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지만 오늘부터 그 폐허 위에 제가 직접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저만의 새로운 질서를 재건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제 것이 된 강남구의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고 밝은 안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꼭대기층에 잡동산 위를 쌓아두던 작은 다락방을 정리해서 제 방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아주 큰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래층 아파트 단지 안에 꽃과 풀이 가득 심어진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창가에 앉아 새벽빛이 도시 전체를 조금씩 밝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아직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한 모든 규칙을 지키고 있죠. 민준이는 정말로 직업을 구했습니다. 한 무역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마침 내 땅을 밟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 자체가 많이 침묵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면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가끔 그녀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저는 그저 그녀에게 미소 지을 뿐 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예전처럼 가식적인 열정도 없고 나중처럼 차가운 징후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세 명의 익숙한 이방인처럼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되지는 않지만 따뜻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은 한번 부서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거울처럼 다시 붙여놓아도 그 위에 생긴 금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영원히 그것이 어떻게 부서졌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처럼요. 하지만 변화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고 미미했지만요. 지난주 일요일 제가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아 아래층으로 내려가 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이가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제 작은 다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죽은 아주 부드럽게 끓여져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 몇 알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제 침대 옆에 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끓여봤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감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죽 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조용히 저었습니다. 죽의 온기가 제 손을 통해 느껴졌고 제 눈가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하는 행동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죽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맛은 사실 별로였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먹었던 식사 중 가장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저 박미경,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우여곡절을 돌아보니 마치 아주 길고 긴 꿈 같았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죠. 저는 종종 제 작은 다락방에 앉아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첫째, 저처럼 아이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소중하니 너무 값싸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자아를 잃을 정도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퇴로를 남겨두고 존엄성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이 생에서 마땅히 주어져야 할 부드러움입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삶을 위해 애쓰는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이미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란 돈과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함께 앉아 맛있게 먹는 저녁 식사가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소중합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 마십시오. 어떤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조급하고 바쁘며 다소 냉담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 본성은 정말 복잡합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나약함과 탐욕의 순간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후에 뒤돌아볼 용기가 있는지, 남에게 상처를 준 후에 진심으로 만회하려는 성의가 있는지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란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금이 가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앉아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후에라도 한 줄기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제 작은 다락방에 혼자 앉아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에 해 뜨고 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끔 민준이가 손자 지호를 데리고 올라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손자는 제 무릎에 엎드려 묻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보이니까. 저는 그들 부자의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지금의 저는 마음이 아주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집을 찾았으니까요. 그것은 아래층에 호화롭고 웅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제가 조용히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작은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